네, 올해 첫 FOMC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이 됐고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새로운 의장 자리에 누가 앉을지 그리고 앞으로의 연준의 통화 정책 변화에 시장은 더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FOMC 시장과 영향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특집으로 오늘 귀한 두 분 모셨습니다.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건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지 기자회견 영상 살펴보시죠.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leave our policy rate unchanged. Available indicators suggest that economic activity has been expanding at a solid pace. Consumer spending has been resilient, and business fixed investment has continued to expand. In contrast, activity in the housing sector has remained weak. The temporary shutdown of the federal government likely weighed on economic activity last quarter, but these effects should be reversed as the reopening boosts growth this quarter. In the labor market, indicators suggest that conditions may be stabilizing after a period of gradual softening. The unemployment rate was 4.4% in December and has changed little in recent months. Job gains have remained low. Inflation has eased significantly from its highs in mid-2022, but remains somewhat elevated relative to our 2% longer-run goal. Estimates based on the Consumer Price Index indicate that total PCE prices rose 2.9% over the 12 months ending in December, and that excluding the volatile food and energy categories, core PCE prices rose 3.0%. These elevated readings largely reflect inflation in the goods sector, which has been boosted by the effects of tariffs. In contrast, disinflation appears to be continuing in the services sector, bringing it within a range of plausible estimates of neutral. This normalization of our policy stance should help stabilize the labor market while allowing inflation to resume its downward trend toward 2%, once the effects of tariff increases have passed through. Thank you. I look forward to your questions. 영상 보고 오신 것처럼 올해 연준의 첫 선택은 예상대로 금리 동결이었습니다. 지난해 3회 연속 금리 인하로 고용 악화에 대응해 왔는데 이번에는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에 집중하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을 잠시 멈췄습니다. 이로써 작년 12월 결과와 동일하게 기존금리를 3.5에서 3.75%로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이번 결정에는 친 트럼프 인물인 스티븐 바이런과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25bp 금리 인하를 주장하면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 같은 금리 동결 결정을 내린 이유 성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12월 성명과 바뀐 내용들이 중요하겠죠. 여기서 눈에 가장 띄는 거는 경기 판단에 대한 어조가 부드럽게 좀 수정이 됐다는 점입니다. 보시면 경제 활동과 관련해서는 완만한에서 견조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라고 상향을 했고, 또 고용 증가세는 둔화라는 표현에서 낮은 수준이라고 조금 더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용 하방 리스크가 증가했다는 문구 자체는 아예 삭제됐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도 미국 경제 전망이 지난해 말에 비해서 더 나아졌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용 하방과 물가 상승 리스크는 어느 정도 감소했다고 봤고 이제는 데이터를 봐야 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파월 의장은 지금의 금리 수준이 중립에 가깝다는 평가도 내렸는데요. 물가가 떨어지면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고 다음 수는 인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추가 금리 인하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성명서와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고 월가에서는 한동안 금리 동결이 유지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골드만삭스와 도이치뱅크는 단기적인 금리 인하 필요성이 줄었다면서 금리 동결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또 스위스 자산운용사 룸바드 오디에는 완화가 종료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 3개월 정도 인하를 일시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파월 의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5월까지 금리가 동결될 거란 전망이 유력한데요. 실제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3월과 4월 FOMC에서도 금리 동결 확률이 80%에 달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연준의 앞으로의 금리 결정은 차기 의장이라는 변수에 달려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속에서 파월 다음으로 누가 올지 그에 따라 앞으로 미국의 금리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점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FOMC 결과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금리는 동결이 됐고요. 그 이후에 나온 발언들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특징적이었던 게 고용 약화는 여전히 있지만 파월 의장 그리고 연준은 미국 경제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박사님. 네,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 얘기 나온 것은 통화정책 성명서에서도 그렇고 미국 경제의 성장은 견조하다, 솔리드하다, 탄탄하다고 네. 얘기했고요. 이게 지난번 성명서랑 다른 거죠. 그때는 모더레이트해서 완만하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은 미국 경기의 둔화나 아니 침체에 대한 얘기 많잖아요. 근데 사실 미국 경제 성장률만 놓고 보면은 작년보다 올해 성장률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과열됐던 데서 좀 내려오는 상황이고 정상화되는 거로 봐야 되는 거고 그러한 맥락에서 노동시장이 지금 좀 취업자가 줄고 있지만은 실업률 자체가 높았던 데서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12월 달에 전월에서는 4.5%, 4.4%로 내려온 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노동시장이 침체로 가는 게 아니라 좀 냉각이 뜨거웠던 게 좀 냉각이 되고 있다. 정상화로 가고 있다. 안정적으로 간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국 경제에 대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인플레이션도 2%대 후반으로 높다고 그랬잖아요. 네. 인플레이션 목표가 2%니까 그러한 점이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 인하를 주저하게 하는 부분이었고요. 특히 경기에 대한 판단이 좋았다는 점은 향후에도 당분간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추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좀 멈춘 거 아닌가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이사님께서는 FOMC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그 약간 이제 FOMC는 조금 매파적이긴 했어요. 약간 이제 아직 좀 덜 긴축적인 것 같다 이런 네. 발언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아까 박사님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솔리드하다. 그러니까 경기가 그때 평가한 것보다 더 좀 좋게 지금 평가를 긍정적으로. 하죠. 네네. 그러면 사실 금리 인하 지금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선을 그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이제 발언 나오고 나서 사실 S&P 500도 좀 하락 반전하면서 조금 이제 밀려버렸죠. 그래서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을 일단 지워버렸고 사실 이제 지금 상황에서 6월에 할 것 같거든요. 첫 번째 인하는. 근데 그 배경은 연준 의장이 답을 줬죠. 이제 관세로 인한 이제 인플레이션, 이 물가 상승이 지금도 반영되고 있지만 아마 1분기나 2분기 정도에 어느 정도 물가 좀 고점 그게 확인이 되면 그게 이제 낮아지는 걸 확인한 다음에 좀 완화로 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1분기, 2분기 중에 바로 좀 이걸 하기는 어렵고요. 확인 과정이 필요하니까 6월은 된다는 거죠. 그래서 6월. 근데 이 6월은 시장이 또 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던 그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 한 번 더 할 거냐 그건 좀 네.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한 번 더 할 거는 같아요. 예, 그래서 6월 아니면 6월에 한 번 하고 연말에 한 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의 예상보다는 조금 더 경기에 대한 평가 긍정적이고 네. 그러면서 금리 인하를 좀 기대감을 당장은 좀 지워버려서 약간 실망한 부분도 있지만 크게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그런 발언들과는 저는 결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대로였다. 예, 그래서 시장 반응도 그냥 큰 게 없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는 6월 달에 좀 진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반기 연내 2차례 정도 인하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 이번 FOMC 시장이 그렇게까지 크게 반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12월 FOMC를 생각해 보면 박사님, 3명이 소수 의견을 던지면서 연준 내부에 분열이 생겼다 이런 평가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2명의 반대표가 나왔어요. 스티브 마이런과 월러 이사였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할까요? 두 가지 임플리케이션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월러 이사가 그 차기 연준 의장의 숏리스트에 남기 위해서 지금 인하를 주장했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그쵸, 이런 네. 평가는 왜 가능하냐면 우리가 요번 FOMC 결정할 때 소수 의견이 나오고 아주 확실한 후보라고 그럴까요? 그 사람이 마이런이었거든요. 마이런은 아주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했던 사람인데 12월 달에 50bp 인하 요구했었잖아요.
근데 요번에 25pp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FOMC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결정할 때 미국 경기가 굉장히 견고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했다는 것이 마이론으로 하여금 50bp 이하에서 25bp로 줄이게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월러 이사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25bp 인하니까 요번에 같은 경우면 동결로 갔어야 되는데 인하했다는 점이, 우리가 이제 뭐 언론에서도 나오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하는 것처럼 월러 이사가 차기 연준 의장의 숏리스트에 계속 남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그런 네네. 선택을 하지 않았나, 이런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이 지금 제일 궁금해하는 건 차기 의장 자리에 도대체 누가 앉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강력한 유력 후보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시장도 좀 쫓아가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부상했던 유력 후보가 릭 라이더인데 이분의 성향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 만하죠. 왜냐면 트럼프죠, 완전한. 네, 네. 왜냐하면 정책금리 연준의 정책금리가 3%까지 내려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더 나아가지고 모기지 금리, 주택담보대출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QT로서 주택저당 채권을 지금 사는 걸 줄이고 있는데 이거 더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그런 파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 릭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다른 후보랑 달리 굉장히 민간 부분에서만 경력을 쌓던 사람이고요. 다 알다시피 채권 전문가고 시장에서도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어필이 돼가지고 좀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데, 차기 연준 의장으로 오늘 아침 외신을 보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한 게 충성심이잖아요. 근데 뭐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릭 라이더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출마했을 때 한 번도 정치헌금을 안 냈대요. 그리고 반대로 민주당 인사들한테 그 정치헌금을 한 게 이제 오늘 뉴스가 나와서 그래요? 네. 일부에서는 이런 것듯이 아마 그 충성심에 의심을 하게 하는, 왜냐하면 충성심이 있어야지 이런 사람들을 뽑았을 때 연준에 가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리는데 그건 믿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또 기사가 나온 걸 봤습니다. 예. 또 트럼프의 변덕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고요. 1월 말에는 마이론 이사의 임기도 종료가 되고 파월 의장의 임기는 5월에 종료가 되죠, 이사님. 지금 연준 이사회를 두고 시장에 불안감이 큰 상황입니다. 또 궁금한 게 파월 의장이 의장 자리를 물러서고 투표권이 있는 이사직으로 나올지, 그 부분도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연준의 이사회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네, 사실 좀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원하는 건 결국 이제 금리죠. 이제 실질 금리를 좀 낮추길 좀 원하고 네. 있고, 사실 미국 장기 금리 잘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태면 이 그러니까 이 중간 선거에 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이제 각종 뭐 이자 비용이라든가.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보면은 굉장히 압박하고 있죠. 뭐 금융회사들 신용카드 대출 금리 낮춰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압박을 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제 선거를 저는 좀 의식하고 있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 방향을 좀 금리를 낮춰주는 방향으로 계속 좀 시그널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슈퍼 비둘기 체제로 좀 변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1월 달에 그 스티브 마이런 이사 임기가 좀 네. 종료되고 뭐 후임이 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이제 그 비둘기적인 성향의 어떤 인물을 여기에 또 내놓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고 좀 보고 있고, 또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도 5월에 임기가 이제 끝나지만 사실 연준 이사직은 28년 1월까지 유지가 맞아요. 되거든요. 근데 계속 이제 뭐 저번에 형사 고발도 좀 했잖아요. 압박을 계속하죠. 네, 그러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네, 한마디로 5월 되고, 근데 보통 관례상 나갑니다. 원래 이사직을 유지하지 않고 보통 나가요. 있어도 이상하진 않죠. 네, 이상하지 않지만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그래서 이사직 나가서 한 명을 또 거기다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꾸릴 수 있고, 사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꾸리지 않는다 해도 이제 올해 그 연준 투표권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성향을 분석하면 네. 12명 중에 8명이 비둘기파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비둘기 색채가 강한데 여기에 더 슈퍼 비둘기를 넣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 실질 금리, 그러니까 결국 이제 명목 금리에서 물가상률 뺀 건데 이걸 저는 좀 마이너스로 낮추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채 부담을 좀 낮춰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주식시장에도 좋긴 하겠지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 중간 선거까지 가는데 어쨌든 그 약간 걸림돌이 금리나 물가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좀 제거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스티브 마이런 이사의 임기 종료되고 어떤 사람을 앉힐지 또 곧 발표하겠죠. 그쵸. 곧 FMC 아니 그 연준의장도 발표할 텐데 이제 그런 걸 보면 그런 생각들이 좀 맞을지 우리가 한번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사님 말씀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파월 의장을 압박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이사직에 앉을 수 있을지는 약간은 미지수이지만 그래도 지금 색 자체가 비둘기색으로 좀 변화할 것이다. 끝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고용이랑 물가인데 고용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죠. 지금 고용도 없고 해고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박사님. 이 부분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네, 뭐 팬데믹 이후로 미국 고용 시장이 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 2기가 시작되면서 이민자를 규제 제한을 하면서 미국 시장의 노동 공급의 그 양이 이제 줄게 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실업을 우려하는 것은 고용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실업이 많아지게 되면 가계의 임금 소득이 줄어서 결국 그것이 소비에 영향을 주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소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GDP에서 70%를 차지하니까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고용에 대한 관심이.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공급도 줄고 수요도 준다. 즉 구인하는 숫자가 줄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또 해고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해고를 못하는 이유는 팬데믹 때 해고를 했다가 사람을 뽑는 게 너무 어려운 걸 느끼니까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요. 또한 뭐 여러 가지 그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들이 반영이 돼서 최근에 미국 시장을 보면 사실 경기가 과열된 데서 좀 정상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그렇게 빨리 늘어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보면은 우리가 이제 주로 보는 것이 비농업 부분의 취업자 수 증가가 지금 5만 명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미국 노동 시장에서의 어떤 변화를 보면은 사실 약 한 6만 명 정도 늘어나는 게 과대평가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얘기를 보면 지금 고용은 실질적으로 하나도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실업률이 내려가고 있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에 대해서 전망이 좀 밝아졌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소비가 계속 탄탄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 4분기 때 가버먼트 셧다운 됐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 같은 것이 전월 대비 0.3%씩 늘어났어요. 그래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4분기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안 좋을 거로 봤다가 상향 조정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소비의 탄탄함이 지금 고용 시장이 냉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고 그 가운데는 제가 볼 때는 이 주식 시장이 굉장히 화랑을 보이면서 임금 소득이 제한을 받더라도 가계의 금융 자산이 늘어나면서 소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있고 더군다나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세금 환급 받잖아요. OBBA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 뭐 2월부터 4월까지 소비를 또 지탱해주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미국 경제 굉장히 잘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좀 견조할 것이다 전망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고용을 볼 때 이사님 당연히 지표를 보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지표가 공개되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조정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조정의 폭이 굉장히 커서 좀 어떻게 보면 신뢰도 잃고 불안감만 좀 커지고 있는 양상이에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과거랑 지금 사실 여러분도 뭐 느끼시면 주식 시장 사실 지금 굉장히 새로운 시장이죠. 전례 없는 상승입니다. 이런 장을 저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시장은 누구도 맞출 수도 없고요. 그 과거의 어떤 데이터 가지고도 해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고용 지표도 막 혼란스러우냐면 여기에 AI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파열 의장도 언급을 했죠. AI가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오늘인가 기사가 나왔던 것 같아요. 아마존이 일자리 16,000개 없애버린다고 그랬거든요. 계속 해고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근데 또 고용은 그렇게 크게 또 늘지는 않고 있고 근데 이런 그 부분들이
또 고용 시장에 뭐 충격을 준다기보다는 또 다른 쪽에서는 또 고용이 일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해고가 안 되고 유지되는 또 부분들도 있거든요. 되게 혼재하고 있어요. 기업마다 이게 다 다르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AI로 인해서 일자리가 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좀 분위기로 봐서는 어쨌든 AI가 생산성을 올리고 GDP를 올려줄 수 있는데 보통 이제 AI가 이렇게 그러니까 AI 말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쨌든 경기가 좋아지고 성장을 하면 GDP가 성장하면 고용이 당연히 늘어야 되는데 여기 AI가 개입돼 있다 보니까 고용이 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볼 수 없는 사이클이 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주식시장에는 사실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경기가 뜨거워지잖아요. 막 고용도 늘고 이러면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근데 오늘도 이제 FOMC에서 연준 의장이 말을 했죠. 그 누구도 금리 인상 꺼내지 않았다. 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골디락스가 계속 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소비나 이런 쪽은 계속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AI 기업들이 이끄는 이런 상황들은 생산성을 개선시키면서 경제를 또 올리는데 고용은 또 없고 그러니까 되게 좀 그러니까 좀 난해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시장엔 그건 나쁜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중심에 AI 산업이 있고 어떻게 보면 AI 산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고용, 그러니까 일자리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AI 산업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사님, AI 산업이 성장한다는 거는 뭐 다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올해 AI 버블론이 시장에 안 나올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AI 버블론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근데 이제 예전에 여기 한국경제에서 나와서도 그 시티증권의 이세철 전무님이 했던 말에 네네.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AI가 이제 야구로 치면 9회 중에 지금 2회밖에 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렇게 보고요. 사실 AI가 우리 인터넷도 그렇고 인터넷 언제 나왔죠? 95년도에 나왔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2007년에 나왔죠. 근데 지금 우리 아직도 그거 쓰고 있어요. 그 둘 없으면 못 그러네요. 삽니다. 네. 살 수가 없어요. 근데 AI 지금 이제 3년 딱 됐죠. 챗GPT 나온 지 3년 좀 넘었죠. 근데 이게 아직은 대중화된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 주가는 별개라 하더라도 산업 사이클은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제 시작되는 단계고 오늘 메타 실적 보셨잖아요. 메타가 또 뭐 저도 지표 보고 깜짝 놀란 게 작년보다 거의 2배 가까운 네. 지출 또 늘리겠다. 그러니까 이거 우려하잖아요.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하는데 CEO들은 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냐. 필요하다. 예, 네. 이거 안 하면 우리 도태된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냥 여기서 보는 거랑 그 현장에 있는 미국 빅테크 CEO들이 보는 거랑은 완전 괴리가 너무 심해요. 예. 근데 어쨌든 그런 걸 본다면 AI 거품을 지금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어디까지 투자가 이어질지 그거를 우리가 계속 좀 이게 추적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AI 버블은 이제 더 이상 좀 우리가 얘기할 지금 거리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을 참여하는 투자자는 불안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봤을 때 AI 산업에는 적극적인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또 걱정이 되는 건 빅테크들의 대출 프리미엄은 어떻습니까, 박사님? 네, 보통 우리가 AI 버블을 걱정을 하는 이유가 갑자기 현금 부재였던 기업들이 오라클 이슈가 있었죠. 그렇죠. 네. 돈을 빌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오라클의 그 CDS 그 프리미엄 신용 디폴트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아져서 이거 이제 AI 기업들이 부도 위기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대표적인 오라클을 제외한 빅테크들의 AI 기업들의 그 CDS 프리미엄은 40에서 50bp 정도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투자 등급 회사들의 프리미엄은 80, 70, 80bp 정도 되니까 그것보다 낮죠. 오라클 같은 경우가 한 120bp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라클의 경우 굉장히 큰 자기 자본 대비 차입금이 큰 이슈가 이제 불거진 기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인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AI 버블론을 얘기를 할 때 항상 그랬잖아요. 굉장히 막대한 투자에 대해서 수익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속 가능하냐에 대한 이슈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2026년도에 좀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현실화되지 않는다고 보면 가시적이지 않다고 보면 이런 논의는 우려는 계속될 것 같아요. 네, 버블론은 계속 시장에 부각되겠지만 AI 산업 자체의 성장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평가인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